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이제 2시간째 앞에서 좋은 강의를 이제 두 분께서 해주셨는데, 조금 자리가 비었네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제가 강의할 때 자리가 빌 거로 생각했습니다만, 사실 밖에 나가봤자 지금 더 더워요. 오늘 최고 날씨가 더운 날인데, 저는 왜 가셨을까? 오히려 지금 굉장히 시원하고, 가봤자 지금 뭐 밖에서 좋은 이야기들도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앉아서 사실은 피서 아닌 피서, 그리고 제가 하는 이제 발표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앞에서는 이제 두 분께서 투자와 관련해서 진짜 금과 옥조 같은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아무래도 지금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제도와 관련해서 좀 벙벙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향성에 대해서 제대로 짚기만 한다면은 향후에 여러분들이 투자 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그리고 아주 의미 있는 그러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저기 나와서 그냥 인사말로 굉장히 그렇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제가 직접적으로 경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전 정부, 박근혜 정부 때 제일 처음 내놓은 부동산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시장이 어려웠어요. 시장 상태가 굉장히 침체 상태였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시장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규제가 완화되고 또 집을 사도록 하는 그러한 정책을 내놓는데, 그게 첫 번째 시작이 4.1 대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당시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정책을 전공을 하고 있고 그쪽에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좀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앞에서 하신 전문가들보다 문외한이지만 이것은 땅 짓고 현칙인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단돈 6천만 원을 들고, 제가 이렇게 별로 자금이 별로 없는 사람이 연구하는 사람은 돈을 벌었겠습니까? 그래서 단돈 6천만 원을 들고 위례에 있는 가장 중심에 있는 아파트라고 할 수 있죠. 주복 사총사라고 불리는 것 중에 하나를 청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6천만 원을 들고 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럼 중도금은 어떻게 되지? 중도금은 이자 후불제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 후불제로 하게 되니까 6번을 나누어 내는 것을 다 토탈해서 3억 6천만 원을 입주할 때 내려고 하니까 이자가 총 저금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1200만 원 정도를 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주를 할 때 나머지 부분은 돈을 어떻게 했느냐? 전세를 놨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했고요. 또 그때 주택의 장점이 뭐죠? 사실은 5년간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입주 후에 아직 5년이 안 지난 상황이죠. 2015년도에 입주했던가요? 지금 저는 전세를 놓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은 지금 와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옆에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하면은 아니 그런 것도 있었느냐. 그래서 또 집수에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몇 조인가 99조의 2에 보면은 그러한 내용들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은 주택 정책이나 제도와 관련해서 많은 내용들이 사실은 소개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은 단순히 규제가 강화된다 아니다 그런 쪽만 포인트를 두시고 잘 챙겨보시지 않는 경우들이 많더라 이거죠. 순간적으로 보면 규제가 강화된 내용이 나오면 울컥 해가지고 이제 되게 항의성 이야기만 많이 하시고 울분만 털어놓으시지,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데는 굉장한 사실은 큰 이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간과하시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를 또 하나 이야기를 해볼까요? 제가 좀 설명하는 내용 속에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사실 지금 정부는 3기 신도시 개발 정책을 발표를 했지만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공급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억누르는 정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수요에 대해서도 억누르는 정책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공급에도 압박을 주는 상황이 되었고, 전체적으로 물량은 상당히 줄어드는, 그래서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떻게 본다면은
신축 주택 아파트 경우에 강남 지역 아까 많은 이야기들이 사례들이 나왔는데 그 지금 신축 완전히 준공이 된 아파트들은 그야말로 모든 제도의 혜택을 받은 단지들이고 가만히 앉아서 정부가 공급 물량을 억제시켜 줬기 때문에 희소성 원칙에 의해서 정말 가만히 있는데도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즉 정부가 서민들을 위한 주택 정책이라고 내놓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수요를 눌렀고 공급을 눌렀고 그 부분으로 해서 특정 계층의 특정 소유자들이 지나치게 저는 이익을 많이 향유하는 쪽으로 정부가 의도하는 바와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정책이나 제도 등을 통해서 면밀히 살펴본다면은 상당히 알짜배기가 상당히 많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지금 생각하는 정부의 정책을 사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정부가 출범할 때 괜한 시비를 걸고 싶었어요. 왜? 부동산 시장에 주택을 가지거나 또 그 강남 지역에 가격이 올라가는 게 굉장히 못마땅했던 거죠. 그래서 일단 강남 지역을 눌러야 되는데 그에 대한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수요 쪽을 억누르는 쪽, 시장 전체를 볼 때 수요와 공급과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가격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두고 본다면 일단 먼저 첫 발자국은 수요를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명분은 뭐냐? 특별한 명분을 달 게 없으니까 투기 수요의 억제라는 그 멍에를 갖다가 딱 짊어지우고 수요를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수요를 누르는 정책들이 6.19에서 8.1을 거쳐서 쭉쭉 나오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실 보면 공급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눌러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9.13을 통해서 사실은 공급이라는 방법을 내놓았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부분은 오히려 시장에 있어서 서울의 주택의 장기적으로 보면은 희소성을 더욱더 명확하게 만드는 효과를 만들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3기 신도시를 쭉 보고 있으면서 그와 더불어서 서울 시내에도 곳곳에 짬짬이로 아주 조그만 단지들의 공급이라는 내용들을 서울시에서 포함을 시켜서 발표를 했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두시잖아요. 제가 볼 때 그건 현실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결국 모든 이슈는 3기 신도시 공급에 모아져 있는데 그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아마 예정만큼 그렇게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되기는 쉽지 않을 거다. 2021년, 늦어도 2022년도에 분양 물량을 내놓겠다. 제가 볼 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공급도 그렇게 엉망으로 해놓은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가격 부분도 통제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분양가 상한제.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 오늘 뉴스에 아까 앞에서도 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한일전이 갑자기 벌어지면서 이 축구 경기도 아닌데 굉장히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분양가 상한제까지 하면 우리 전열 정비가 흐트러질 수 있다는 내부적인, 그래도 참 다행스러운 거는 여당 내 몇몇 초선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당분간 보류된답니다. 당분간 보류는 언제까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시장을 한번 휘저어놨지만 어쨌든 제가 결론적으로는 앞에 두 분의 말씀에 저는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사실은 이미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제 나름대로 논리적 구성을 해보고 결론을 맺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제 얼굴이 나와 있죠. 자주 좀 봐주시고 방송을 통해서 많이 여러분들을 뵙고 있는데 저는 대신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에서 그냥 나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부동산 개발이나 투자나 이런 거와 상관없이 저는 모 연구원에서 정책과 제도 쪽을 연구하는 쪽이니까요. 제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주는 내용은 제 나름대로 제 양심을 걸고 말씀드린 내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내용은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아무래도 외생 변수라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국제 경제 및 국내 경제 및 시장 동향을 잠깐 살펴보고 정부 당국의 대응들, 어설픈 게 많죠. 그런 부분들과 함께 시장 반응과 마지막으로 바람직한 방향성을 한번 살펴봄으로써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이나 어떤 결론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갖다가 제가 조심스럽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자료들은 대부분 신문에 나와 있는 자료들, 나름대로 객관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언론 쪽에서 한 자료들을 대부분 사용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정부가 작년에 9.13 이후에 굉장히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수요 억제와 함께 여러 가지 시장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것의 끝장판. 제가 왜 이런 말을 쓰느냐 하면요. 제가 직접 국토부의 과장급 이상에게 들은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에서 대책들이 10여 차례 나왔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골격이 되는, 가장 내세울 수 있는 자신 있는 대책은 뭐냐면 파리 대책, 2017년도의 파리 대책과 2018년도의 9.13 대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양대 대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9.13 대책으로 인해서 시장이 정말 얼어붙었습니다. 자, 9.13이라는 게 핵심적인 건 세 가지 아닙니까? 대출을 억제하고, 대출을 억제한다기보다 대출을 완전히 막았죠. 사실 봉쇄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종부세 등을 통해서 세제 부분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최고조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름대로의 균형을 잡는다고 하면서 3기 신도시를 발표를 했는데, 글쎄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후보지 4군데, 뭐 과천까지 하면 5군데인가요? 그래서 그 후보지마다 주민들의 상당한 불만들이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실 정부가 생각했던 것은 3기 신도시에서 서울 접근 가능성을 광역교통, 철도망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교통시설의 보완을 통해서 서울 중심부까지 뭐 30분 내에 도달 등등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많이 언급되고 있는 GTX라든지 실질적인 다른 SBRT라고 해가지고 슈퍼 BRT라고 하죠. 그런 쪽들의 현실적인 설치와 이용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참 그렇지만 많은 난관도 예상이 됩니다. 저는 이 정도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3기 신도시는 진척이 느려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 중에 제가 볼 때 여기 오는 대상분들은 뭐 그쪽에 3기 신도시에 공급되는 주택 물량을 내가 분양받기 위해서 나는 지금 전세로 있으면서 기다리겠다 라는 선택을 하실 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 면면을 보니까 그 선택은 자칫 상당히 고달픈 여정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감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시장 상황은 지금 뭔가 반전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논의가 되면서 약간 주춤하고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때 이 상승의 흐름 자체가 폭은 줄어들더라도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뭐 잠깐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고, 자세히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많이 나왔지만 거래량은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즉 여러 가지 세제 문제라든지 등등 해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인데, 정부는 이런 부분들은 별로 간과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장관이 주로 강조하는 것은 예를 들어 서울에 있어서의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가장 핵심 요인인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 서울의 5년간 평균 공급 물량 뭐 약 5만 호 정도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공급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급 상황에서 문제가 없다. 제가 생각을 하면 참 답답할 때가 많은 게요. 언론에서 다 조사를 해보니까 서울에도 지금 빈집이 8만 호라고 합니다. 그것도 빈집이 8만 호지만 주택 공급 물량 속에는 일단 다 포함이 되는 물량들인 거죠. 거기에 여러분 여기서 빈집이니까 시원하겠다라고 가서 사실 분은 안 계시잖아, 그죠? 제가 볼 때 지금 김현미 장관이 한국감정원에 매주마다 이거 주식 시세도 아니고 집값 변동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투기적 수요의 심리적 자극을 시키는 요인들이 아닌가. 제가 볼 때 정말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볼 정도로, 그리고 시장 상황에 있어 수급 상황의 통계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도 강남에 있는 한 집이나 강북의 서울 외곽에 있는 집 하나 등등의 가치는 동일한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개념의 연장선상에서 분양가도 일정한 가격 수준 이상으로 내려야만이 당연한 정상적인 집으로 본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저는 그렇게 묻고 싶어요. 만약 품질 부분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공간에 대리석을 쌓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가격을 떨어뜨리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뭐 인조
뭐 이런 쪽으로 서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감수를 당연히 할 것이라고 시장에서 생각하는데 저는 글쎄요. 그렇게 김현미 장관님의 어떤 생각 속에는 예전에 우리가 평범한 주택에 살 때 중아파트를 그리워했던 그 시절의 사고에 저는 멈춰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나왔지만요. 우리 집값 많이 올랐다고 정부에서 연일 목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입니다. 이건 뭐 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연합뉴스에서 나온 자료고 신뢰할 만한 자료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2014년도에서 18년도 작년까지의 통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부동산 대책들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별로 못 들었고요. 중국만 제가 볼 때 어느 정도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의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시장 참여자들이나 정책의 수준 자체를 우리 수준하고 비교한다면 우리 나름대로 지금 여러분 체감 못 하시죠? 지금 3만 불에 벌써 3만 대 중간까지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머니는 허전하지만 우리가 평균을 내면은 이미 국민소득 자체가 여러분들 사고가 아마 제가 볼 때는 거의 2만 불 끝부분에서 많이 머물러 있을 건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잘 살고 있고 돈이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예를 들어 시중에 부동자금이 뭐 1100조다. 에이, 내 주머니에 돈도 없는데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아니, 설마가 아닙니다. 실제 돈은 많습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없을 따름이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은 내가 말은 안 하지만 여기서 남들하고 같이 웃고 이래 하지만 내 통장에는 나름대로 뭐 기본적인 아까 여기서 앞에서 하신 분들이 이야기한 뭐 갖고 다닐 만한 뭐 별로 체면 구기지 않을 정도의 현금은 있어라고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그게 바로 행복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거래량이 굉장히 지금 보십시오. 자, 이렇게 거래량이 힘든 상황은 사실 제가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라는 얘기죠. 정상적인 시장이 아닐 때 시장은 수요 공급의 기본적인 법칙을 벗어나서 다른 행로를 걷게 되는데요. 그 부분이 저는 앞에서 너무 잘 이야기해 줬습니다. 이건 급등 아니면은 급락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때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항상 믿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시중의 부동자금과 그 다음에 공급 물량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실제 부동자금을 또 뒷받침해주는 가장 든든한 백이 있습니다. 뭐냐? 저금리 기조죠. 그러니까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는데 앞으로도 저금리 기조가 이제 그치고 금리가 상승할 것 같나요? 아니죠. 저금리 기조는 더욱더 지속이 될 겁니다. 이미 시중에 풀린 자금도 많은데 정부가 지금 대출 억제 등을 통해서 봉쇄하고 있어서 그렇지 앞으로 대출 문턱이 서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낮춰진다면 시중의 자금은 더욱더 갈 곳을 모르고 많아질 것이고 오늘 제가 오면서 보니까 금값이 최고 상한을 또 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안전자산으로서 지금 금과 달러가 많이 이야기되지만 그것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금을 특정인 빼놓고 수억 원어치를 금을 들고 있을 분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실물 자산이면서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과연 자산 품목은 뭘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쭉 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잘한 정책은 아닙니다. 그리고 시장 상황에서 볼 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요. 가격은 물론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런 와중에서 주머니 한 푼 없이 저는 30년 전에 지방에서 서울에 올라왔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저는 책상에 앉아서 부동산을 배운 건 아니고요. 굉장히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제가 이 자리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책상 물림으로 공부를 한 게 아닌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허그라는 곳이 그 이전에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였고 그 전에 뭐냐면 주택사업공제조합이었습니다. 아마 모르실 거예요. IMF 때 공제조합에서 분양 보증을 했는데 부도가 너무 나고 하면서 현장에 대한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되고 이미 공제조합이 부도가 나려고 할 때 정부가 돈을 빌려줬고 그 빌려준 돈을 공제조합이 갚을 상황이 안 되니까 그것을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 바뀌었고 그게 다시 주택도시기금을 운용하는 주체로 삼기 위해서 지금의 허그라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전환됐습니다. 근데 제가 공제조합 시절에 제가 최초로 평생에 분양받았던 아파트가 부도가 났고요. 그 부도의 현장을
제가 30대의 말의 나이로서 머리띠 두르고 제가 비상대책위원장이 되어서 많은 분들을 이끌고 내 집 돌려다오라고 했던, 그리고 성공이었습니다. 6개월 방치되었던 현장이 무난하게 제가 입주를 다 시켰고요. 아마 그때 그 현장 혹시 갖고 있는 아파트 갖고 계셨던 분은 저 같은 경우에 25평을 분양받아서 7,460만 원에 분양받았는데 팔 때 1억 2,500만 원 3년 뒤에 팔고 나왔습니다. 성공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제 부동산 역사의 전설은 시작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요. 그런 사실은 여러 가지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가격도 다른 품목의 가격도 비슷합니다. 물가 변동률에 따라서 한데 전체적인, 항상 여기서 그래프를 볼 때요. 어떤 분들은 이런 부분만 보시고 어떤 분은 이런 부분만 보시는데 전반적인, 이게 우리가 전문가들이 많이 쓰는 추세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공급 부분이 충분하지 않으면 이러한 부분의 추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변 잠깐 살펴보시죠. 상황 심각합니다. 앞으로. 근데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일본에서 그동안 축구도 잘 이기고 하니까 계속해서 이거 일본 놈들 뭐 등등 이야기 하는데,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볼 때 굉장히 무서운 전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몸도 상당히 지금도 마른 체질이지만 몸이 조금 약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밥을 제대로 못 먹었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되게 몸집이 큰 애들이 저를 잘 괴롭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키만 삐쭉 크니까 저를 꺾으면 굉장히 홍보 효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도전자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생각했던 게 그때 실제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지만 저는 싸움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주먹으로 치면 맞아야 되고, 기니까 맞을 때가 많더라고요. 다른 애들은 피해 나가고 나는 맞고 그러는데, 그 와중에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중에 너무 한 친구가 괴롭히니까 굉장히 독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무슨 생각이냐. 내 많은 것을 내어주고 상대방의 결정적인 내가 한 번에 펀치를 먹여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게 실행 안 되었던 게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상황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은 일단 호기로운 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장기전으로 갈 수 있다는 것에 대비해야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에 있어서 적절한 재배치와 인내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 대해서 정부가 그런 부분은 잘 안 알려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뭐냐면, 지금 오늘같이 오늘도 지금 보니까 아까 1200원을 넘어선 거는 물론이고 1250원을 넘어선 건가? 아마 그렇게 돼도 16원인가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1200원 선이 아마 마지노선으로 들었는데, 그런 상황에다가 많은 자금들이 이쪽으로 몰려들고 있고요. 지금 금리는 계속해서 내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 기준금리가 1.5%입니다. 그나마 이게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민들이 나중에 버티는 과정에서, 또 혹은 대출을 많이 안고 있는 분들한테는 이게 큰 다행스러운 요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상황인데 일단 시중에 부동자금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시중에 부동자금도 많고 우리가 외환보유고가 4천억 불이고 하니까 IMF와 같은 상황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단정할 수만은 없습니다. 이 시장이라는 것, 국제 경제 시장이라는 것은 대단히 냉혹하고 냉정하기 때문에, 만일에 우리가 문제가 생길 상황이 되면요, 단기주로 들어와 있던 투자 자금들이 거의 빠르게 빠져나갈 겁니다. 그나마 미국이나 일본 빠져나가는 거 우리가 대비할 수 있지만, ECB라고 해서 유럽 중앙은행에서 우리나라에 상당한 자금이 있는데, 예전에도 상당히 브렉시트 이야기가 나올 때 우려했던 부분인데, 그쪽에서 자금이 급격하게 빠져나가고 신인도가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4천억 불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단순히 버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정말 어려운 시기에 물려설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제 쭉쭉 나오지만 신문에서 보니까 이 부분 잘 손학기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집값 상승, 여러 가지 등등 이런 게 이제, 여기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간략하게 이야기 드리면 있는 겁니다. 알려진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라는 부분은 저는 정시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부분도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공급이 줄어들고 그 효과가 오래 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오래 간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그것을 감안한 대응 자체가 가능해진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미 변수 자체가 명확해졌기 때문에, 오히려 애매할 때 앞으로 정부가 대책을 뭐 또 추가적으로 뭘 갖다가 더 내놓는다는데 모르고 있을 때는 굉장한 불안감, 과도한 불안감이 생기기 마련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냉정하게 분양가 상한제가 그렇게 묵은 이야기인데, 그것을 정부가 내놓았던 이유는 9.13 대책으로 인해서 믿었던 시장이 뭔가 상승으로 반전되면서 시장에 더욱더 9.13을 능가하는 압박 요인의 대책을 내놓아야 된다는 강 박사님이 작용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강 박사님은 작용을 했는데 주머니를 계속 뒤져봤는데 뭐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미 지나간 시절에 레코드판을 트는 거죠. LP판을 다시 틀어서 그 향수에 젖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담당했던, 주도적으로 했던 뭐 청와대 정책실장인 김수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뒤로 나간 상태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유력하게 컴백하는 게 거론되었지만, 여러 가지 뭐 중간에 심사 과정, 청와대 심사 과정에서 아마 쉽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결국 그 사람은 일단 정책의 전면에서 퇴장되는 것 같고요. 김현미 장관도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본인이 있고 싶어서 있겠습니까? 빨리 지역구로 달려가고 싶은데, 즉 다시 말해서 지금의 정책 이상에 나올 만한 게 뭐 있냐는 거죠. 없습니다. 제가 웃으면서 제가 공무원들하고 농담하면서 그 이야기 했습니다. 있긴 하나 있다고. 뭐냐? 주택거래 허가제. 입에 익었죠? 예전에 여러분이 토지거래 허가제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것도 토지에서 주택으로 옮겨가지 말하는 법이 있나요? 그러면 시장은 정리되는 겁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사실은 할 수 없도록 만들면. 근데 그 이꼴은 뭐가 되는 거죠? 하여튼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렇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도 그 사람들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뭐 이런 등등이 있는데요. 참 어르신 요새 바쁘신데 참 이분이 보시는 분은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참 세상 물정은 제가 볼 때 한번 기회가 되면은 차 한잔 하면서 쭉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저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실전 경험이 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는 뭐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지는 못하지만 저는 저만큼은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도록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등등해서 이게 나왔는데 어설프잖아요. 참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오늘 제 이제 발표를 들으신 분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이야기될 때요, 별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렇게 되면은 건설사도 그렇고 각 또 우리 민간 택지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대부분의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단지잖아요. 재건축 재개발 단지인데 거기에서 사업 자체가 참 힘들겠구나. 그런데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던 겁니다. 서울의 공급 부족 2023년, 2022년, 저는 당연히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2018년도에 안전진단 기준이 세상에 우리나라의 어떤 정부에서 아무리 정부가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나라의 살림의 기본적인 권력은 비슷해야 되는데 안전진단 기준이 100% 달라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어마어마하게 강화됐습니다. 3월달에, 작년 3월달에, 그죠? 그 이후에 안전진단 기준에 통과된 서울 시내 단지가 있습니까? 한 군데 있죠. 방배 3호. 그것만 빼놓고 지금 올림픽 선촌인가요? 그쪽도 지금 신청해놓고 아마 9월달인가 10월달에 나온다고 하는데 모두가 지금 상황에서 구조 안전성을 40%로 해놓고 이런 데다 보니까 아마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어쨌든 작년 3월 이후에 아까 말한 그 방배 3호 하나를 제외하고는 신규 재건축 사업장은 없습니다. 없죠. 이게 지금 기간이 제법 1년 한 3개월 이상 지금 지나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에다가 지금 많은 또 재건축의 경우에 있어서 지금 초과이익 환수제도 본격적 적용 여부가 앞으로 남아있는 상황이니까 시장 상황에서 사업 자체가 계속해서 예정보다 천천히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건설사들도 지금 아마 하반기에 보면 작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국토부가 연초에 이야기했던 공급 물량보다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자, 이 상황들이 같이 누적이 된다고 할 때 그 결과는 필연적으로 어떠한 양상으로 도달할 것인가? 저는 예상해 보는 게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이거 부분은 다 이야기 나온 거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기준 허그에서 분양 보정하면서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제도라는 것은 국민들의 이해관계에 굉장히 충격을 주는 부분들일 가능성이 많고요. 국민들의 재산상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은 뭐로서 하도록 되어 있냐면 법률로서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있는 거고, 거기에서 세금 같은 경우에는 조세 법률주의잖아요. 세금을 그런 점에서 생각하면 여당이 아니라 모 야당은 정말 또 정신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걸 국민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소신을 가지고 막아줬어야 되는데, 종부세 할 때도 제가 볼 때는 못마땅해요. 하여튼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피해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그냥 기준이에요. 이걸 가지고 현장에서 협박을 하는 거죠. 고분양가잖아, 사업장이잖아. 그러면 요 심사 기준 맞도록, 아까 말한 지금 또 다시 개정해서 본래는 주변 시세 1년 지났으면 10%인데 5%로 더 줄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변 시세에 분양하거나 인근 현장 가격보다 올리지 마라 이겁니다. 제가 그냥 그렇고 싶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전공이 또 법학입니다. 나름 공부 잘했어요. 똘똘한 학생입니다. 그래서 잘 압니다. 속속들이 압니다. 그러니까 그건 참 잘못된 건데, 그 부분들을 해가지고 이번에 이거 가지고 얼마나 지금 만지작부터 해서 협박을 줬습니까? 자,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 이미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지금 이제 시간이 또 많이 지나버립니다. 내 시간은 되게 짧게 주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요 기본적인 공급과 수요에 의한 가격 형성이 되지만, 우리는 주변에요 얼쩡거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는 이게 되게 싫어요. 제일 얼쩡거리는 게 이거 가지고 이제 이게 또 무섭거든요. 많은 사람들한테 정책, 제도 이러면은 우리가 제대로 봉건제도 하에 있지는 않았지만 뭔가 아직도 예전에 보면은 굉장히 무서운 느낌, 정부와 뭘 하거나 간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이 생각보다 참 양순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영향을 엄청 많이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뭐 당연히 경제적으로 영향을 받고요. 이 부분도 당연히 영향을 받고, 이 부분 가지고 또 장난을 많이 쳐놨잖아요. 어떤 분들은 저번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뭐 여당 쪽에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통령 선거할 때도 보유세 부담 우리나라 상당히 적다, 뭐 이렇게 하면서 거래세 부분은 이제 우리 양도소득세하고 굉장히 세잖아요. 보유세 부분에 대한 부담률을 뭐 선진국의 평균 그쪽으로 해가지고 실적으로 맞추도록 하자. 우리가 0.8%인가 그런데 선진국은 뭐 1%에 가깝다. 여러분들이 직접 지금 찾아보셔도 됩니다. OECD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이 보유세라는 개념 자체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갖다 재산세라는 개념으로 보고, 우리가 재산세 하면은 우리가 특별하게 보면요, 재산세 가운데 동산에 대해서 재산세 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자동차세 정도고, 대부분 우리가 재산세라고 하면 토지와 주택이잖아요. 그죠? 근데 외국은 아마 차이가 날 겁니다만 프로퍼티 텍스라고 해가지고 OECD 가보면요, 우리 제법 높습니다. 낮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도 많이 내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뭐 소득세라고 하긴 하지만 그것도 거의 재산세, 거래세에 가까운데 그것도 엄청 내고, 세금 사실은 지금 굉장히 많이 내거든요. 그런데 종부세 더 내자고 하니까 또 많은 여론들이 찬성하더라고요. 저는 이해 잘 안 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로 해서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변화가 이 중에도 더 크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방향성을 정확하게 진단해 보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시장에서 이제 쭉 하니까요, 이게 작년 대비입니다. 작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공급계 올라거든요. 공급 계획 대비해서 빨간색이 실적입니다. 실적인데 전반적으로 실적이 예상보다 많이 떨어졌죠. 이 말은 시장의 공급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급 물량 줄어들면요, 답답해지는 것은 집을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답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답답해지면 결국은 딜 아시죠? 딜할 때 딜에서
약자가 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은 저는 뭘 얘기하고 싶으냐. 결과적으로 국민들한테, 특히 서민들한테 정부가 좋은 집을 마련해 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부담을 안겨주는 쪽에 지금 정책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이제 시장 반응 뭐 거의 다 나왔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시죠.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직도 규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규제 만능주의에 심취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규제했는데 8.2 대책할 때도 뭐 노무현 정부 때 모든 나왔던 대책들을 한꺼번에 만들어가지고 다 포함시킨 종합판이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런 이야기도 하면서 또 9.13 낼 때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끝장판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그런데 왜 1년 지났다고 해가 지금 스스로 1년 안 지났군요. 35주 지나가지고 시장 변화가 있으니까 갑자기 본인들이 마치 다급하게 선제 대응, 저는 정말 싫어하는 말입니다. 참 좋은 용어인데 선제 대응한다고 하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만작거리면서 장관이 국회에 가서 막 음포를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쓰다가 나중에 책임져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현재 정부가 생각하는 사고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공공택지의 주택은 저는 나름대로 공공의 성격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민간 택지의 경우에 주택조차도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나 이런 것을 보면은 상당히 공공성이 강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공공이 주도하면 충분히 시장을 좌우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것에 사실 결정판이 나온 게 작년에 주거복지 로드맵이잖아요. 근데 지금 주거복지 로드맵은 어느 정도에 와 있나요?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제가 볼 때 없습니다. 도시재생 지금 낙동강 오리알입니다. 수민 참여가 있어야죠. 또 정부가 마중물을 하는데 돈을 많이 뿌렸는데 그 물을 뿌리고 펌프에 물 넣고 예전에 많이 제가 나이는 별로 안 됐습니다. 연식은 별로 안 됐는데 펌프질을 하면은 물 넣고 펌프질하면 물이 나와야 되는데 물만 그냥 계속 들어가고 공기를 끄끄 하고 트림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과연 이 공공주택 주도 정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저는 정부에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신경 쓰지 말고 정말 공공택지의 주택, 임대주택 공급에 정말 전력을 한번 기울여주면 좋겠다. 그리고 하여튼 곧 또 내년 선거도 있고 또 이어질 대선 등등 감안해서 20년 장기 집권한다고 하니까 뭔가 성과를 내야 될 것 같아요. 답답해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제가 볼 때 제가 제 또 낯선 섬찟한 단어가 뭐냐면 노무현 정부 버전 2 이라더라고요. 버전. 정말 제가 볼 때 그 평가가 낮잖아요. 낮는데 10년 전에 그걸 아까 제가 레코드 돌린다고 했잖아요. LP판 들고 와서 오직 규제한 길. 저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 그 다음에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하는지 제가 참 느꼈습니다. 아까도 저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마음은 가 있지만 강남에서 분양하는 분양 시장에 저는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아직 되지 못합니다. 마음은 저도 언젠가는 살면서 제가 정당한 노력을 기울여서 얻은 자산을 가지고 강남에 지방에서 올라왔지만 지금 강북에 살고 있습니다. 강남으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한 위례는 저는 또 아시죠? 위례 중에 세 군데가 있죠. 송파하고 그다음에 성남하고 하남인데 저는 송파예요. 그래서 약간 색깔은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제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니까 전세를 놓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언젠가는 꼭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그 분양가나 이런 걸 감안할 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못 됩니다. 거기에다가 9억 넘으면 중도금 대출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할 때 제가 볼 때 거기에 굳이 분양가를 낮추어가지고 그것도 정확하게 무조건 9억 이하로 낮춘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럼 왜 낮춰줍니까? 그리고 당첨되는 사람이 독식하는 승자 독식주의를 더욱더 만연시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금자리 주택지구에도 정책 결정 과정에도 참여도 좀 해보고 많이 해보면서 제가 제일 붕괴했던 게 그겁니다. 저는 왜냐하면 거기에 무슨 사거리죠? 거기에 살았습니다. 세곡동 사거리. 그런데
지금 그쪽에 보금자리 지구의 분양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거의 따따블 현재는 전매 제한은 의미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전매 제한은요. 전매 제한 8년 그러면 8년을 나는 독수 공방해 아닙니다. 정부가 바뀌고 시장의 상황이 되면요. 과도한 규제였다 해서 대부분 앞에 보면 선례가 다 단축시켜줬습니다. 그 단축시켜주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GB, 그린벨트 다 풀고 해서 우리 모두의 공동자산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 후손들이 함께 가져가야 될 자산들을 다 규제 완화해가지고 다 풀어준 건데 그에 대한 당첨된 사람들만 엄청난 수억 원의 혜택을 받은 거죠. 근데 그게 아시겠지만 33평 이하고 3년 이상, 2년인가요? 3년 이상 거주하고 2년 실거주하면 세금 한 푼도 안 물잖아요.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 아니다 이거죠, 이거. 그리고 내가 볼 때, 이 상태에서 못 벗어난 것 같아요. 이야기 제가 몇 번 해봤는데요. 이번에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서 하는 코엑사에서 하는 거기에 가서 제가 공공주택 추진단장님하고도 이야기 해봤는데, 저하고 서로가 다른 길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3기 신도시인데요. 이거 뭐 다 아는 내용이니까 쭉쭉 있죠. 제가 아까 이야기했대로 지금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거 저는 헛다리 짚는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 그 건설 쪽에서 보면은 실적으로 경기도에 미분양 아주 많아요. 그래서 하여튼 많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은 전체적으로 좀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볼 때 바람직한 방향성은 뭐 제목만 읽고 나가겠습니다. 좀 이제 정부가 보다 면밀한 냉철한 수요에 대한 분석. 정부가 자꾸 수요에 집착하는데요. 수요에 보면은 항상 빠뜨리는 게 있습니다. 잠재 수요 혹은 현재화되지 못한 대기 수요.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공급 물량의 정도에 맞는 정도의 수요로만 생각을 하는 것 같지 않느냐. 그래서 나중에 10년 뒤에 주택을 마련해야 되는 생각했던 사람들도 급하면 저는 달려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도 언제든지 수요로 전환되었을 때 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물량이 되지 못한다면 갈등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수급 전망 쭉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도 아까 앞에서 하신 분하고 똑같습니다. 즉 공급은 현재 상태에서 갈 때요. 제가 숫자를 크게 다루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볼 때 이거는 가만히 그냥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생각을 자다가 걷다가 날씨 더운 날 아이스크림 하나 먹다 생각하더라도 공급은 현재 상태로 가면은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공급 측면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잠시 재건축 재개발 막아놓아도 앞으로 시간 지나서 다시 공급을 재개하면 뭐 별 상관없다. 아닙니다. 지금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요.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서울처럼 이렇게 완전하게 이미 개발이 완료된 어떤 도시의 경우에서는 기존 주택들이 어떻게 됩니까? 매년 지날수록 노후화가 계속되는 거예요. 작년에는 30년 경과가 안 됐는데 원래 30년 경과됐어. 또 내년에는 또 더 나이를 먹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앞으로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이거 돌려막기 하는 거나 다름이 없죠. 그런 사고를 가지고는 그리고 시장에서 많은 아까도 나왔습니다. 똘똘한 채. 즉 본인들이 원하는 주택에 대한 수요가 과거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지금 한 7년 정도 된 주택인데요. 정말 만족합니다. 제가 3년인가 4년을 전세 살다가 사야 되겠다. 그것도 언제인 줄 아세요? 2016년도에 11.3 대책, 박근혜 정부의, 그런 거 이상하네요.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정책, 규제를 처음으로 강화하는 정책이 나올 때 제가 방송국에 가서 PD하고 작가들이 있는데, 저 오늘 사는 쪽으로 계약했습니다. 박사님 앞으로 규제 강화된다는데요? 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하여튼,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그 주택을 보더라도 제가 그 주택을 살면서 제가 좋아했던 것은 뭐냐면요. 다른 집 요즘 나오는 아파트보다 10cm가 높아요. 천장고. 정말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만족감은 굉장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할 때 그런 것들을 시장에 더 반영시킴으로써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말 제대로 맞춰줄 수 있는
그런 공급이 있으면 시장은 자연스럽게 저는 안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부분들을 쭉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즉 재건축 재개발 물량이 적지 않다. 즉 앞으로도 공급 부족이 예상이 되고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는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결론 부분이 나오는 거죠. 일단 제가 볼 때 조금 시장에 정말 맡겨놓고 말 그대로 거래 질서가 너무나 왜곡되는 부분에 저는 간섭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봅니다. 시장은 어차피 방치시켜 놓으면은 또 다른 정말 잘못된 세력들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식의 공급과 수요를 갖다가 함부로 좌우하는 건 아니다. 뭐 이래 나와지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볼 때 시장에서 불안감은 어디서 나오느냐? 시장이 자체의 왜곡은 저는 불안감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지금 35주간 진행되던 게 왜 상승으로 규제가 달라졌나요? 완화된 게 없습니다. 9.13 대책의 그 교과서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가격이 막 올라가고 사람들이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갖다가 들락날락 하게 된 건 뭐냐. 제 아파트도 그런 경향이 보이거든요. 우리는 아무리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느 정도냐면 가격 회복이 결국 최고점 올라갔을 때 주목받는 아파트들은 거의 90%까지 회복됐다고 제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9.13 대책의 효과가 정부는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저는 좀 희미해지고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부터 뭔가 만들어주는 방안들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할 건데요? 이거에 대한 정부 대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계부채 불안하니까 대출은 억제시켜 놨습니다. 근데 시중에 돈은 많은데요. 이자는 지금 뭐 아까 말한 실제 금리, 예금 금리 뭐 1%대인데 초반인데 그것도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저는 이거 사람들이 정말 투기하는 데 대한 부담감이 있으면은 아니 간접 상품 좀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저도 아직 리츠 이용 못 해봤습니다. 아니 그 어디 가서 사야 되는데 제가 눈높이를 정말 시장에서 요구하는 것에 맞추도록 해야지 뭔 쓸데없이 저 하지도 못하는 수요 공급 쪽에 그쪽에 앉아서 제가 볼 때 거기에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공무원들이 국토부 공무원이 저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한참 제가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도움을 줄 때 거기에 같이 참여했던 분들이 저한테 박사님 어디에 투자하면 좋습니까? 저도 전문가도 아니고 앞에 전문가들인데 근데 제가 몇 군데 찔러줬습니다. 예전에 뭐 인도원의 근처에 다 성공했어요. 나중에 고맙다는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뭘 느꼈느냐. 이분들이 현장을 정말 모르는구나. 그리고 저는 세종시에서 거기서 닭달 뽑을 게 아니라 현장을 정말 공무원들이 많이 다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다 왔습니다. 잘 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그래서 저는 공공사이드에서는 지금 뭐 LH에서 주도해가 임대아파트 많이 만든다는데 LH도 지금 뭐 빚덩어리 아닙니까? 거기에 좀 더 신경 썼으면 좋겠고요. 놔둬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제가 제발 우리는 몰모트가 아니에요. 어떤 분이 공무원이 그렇게 하시더라고. 당신이 정말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나는 없다고 본다. 근데 말 해보고 효과 없으면 그에 대해 피해 책임질래? 그건 왜 책임집니까? 이런 무모한 말이 어딨나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 나오지만 이분도 지금 하고 있는 정부 제가 오늘 말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아니 만일에 지금 사실은 2021년, 22년 되면요. 이분들은 수급 상황 지금 어지러 놓은 이 부분을 설거지 하지 않고 나갈 겁니다. 다음 정부가 유사한 정부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 정부는 앞에 거 난 몰라라고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수업료를 정말 톡톡히 내야 되는 상황인데 수업료 내는 게 그분 지금 공무원분들은 넉넉하신지 별로 부담이 안 되는가 봐요. 이거 뭐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 없죠. 공부를 충분히 해서 학습 효과라도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러면서 왜 자사고는 또 없습니까? 공부들 저는 일반고 나왔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하시는 거 보면은 다시 공부를 좀 시켜서 해야 되고 제가 생각할 때 이겁니다.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도 제가 마지막 할 수 있는 대안은 뭐냐? 정부 대책이 나오면요 섣부른 행동보다는 본인 스스로 마음의 심리적 안정을 서로 도모하면서 맷집을 키워 나갔어요. 그리고 아까도 뭐 이야기하는데요. 아니 지금 얼마를 여러분들이 많은 수익을 현재 자산에 수익을 남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2주택자, 3주택자라고 해서 50%, 60% 뺏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공감하는 부동산 정책으로 되기를 바라는. 네, 하여튼 오늘 더운데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